네, 여야 대권 주자들 차례로 저희가 좀 만나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높은 세상, 또 촛불혁명 완수를 선언하면서 출마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대선 출마 선언하시고 상당히 바쁜 시간 보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각오가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이번에. 네, 그렇습니다. 제가 사람이 높은 세상, 사람을 높이는 나라를 정의, 공정, 법치의 원칙으로 만들겠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예. 20세기 성장 방식으로는 이제 양극화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고, 그것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면서 일자리와 복지를 확충하는 그런 21세기적 새로운 성장 방식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결심이 서서 출마하게 됐습니다. 네. 여당 당대표도 하셨고 법무부 장관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통령 출마를 선언하셨는데 네. 왜 대통령이 돼야겠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바로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네. 사람이 높은 세상. 사람 사는 세상에서 한 20년 지나고 보니까 양극화가 너무 극심해졌습니다. 예. 또 지난해만 하더라도 잘 사는 사람 20%는 부동산을 5% 넘게 더 늘렸어요. 부동산 자산을. 네. 그런데 이 가난한 쪽 20%에 해당되는 분들은 8% 이상 부동산 자산이 감소됐습니다. 네. 더 이상 땀을 흘려도 내 것으로 환원이 되지 않는 세상이 불공정하죠.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혁파하고 또 땀이 제대로 공정한 평가를 받는 네. 그런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네. 여당 후보들 얘기가 뭐 지난해부터 많이 나왔었고 두 축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이재명 지사, 이낙연 후보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그리고 나서 또 추미애 후보께서 합류를 하게 되신 겁니다. 네. 토론회 진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은 나눈 걸로 알고 있는데 토론회 지내 보면서 좀 추 후보께서는 이재명, 이낙연 후보를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 궁금하거든요. 이재명 후보는 좀 가려운 데만 긁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가려운 데만? 근본을 보진 못하시고. 예. 저는 양극화 해소가 먼저라고 봅니다. 이 구조적인 문제 혁파 없이는 아무리 갑자기 기본소득 얘기하시다가 안 되겠네. 또 성장으로 방향을 틀으셨는데 그 성장은 이제 21세기 새로운 방식의 성장이어야 되는 것이고. 예. 그것은 근본적으로 불공정을 혁파하는 시스템의 재설계가 필요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낙연 후보는 좀 답답하죠. 실천, 개혁에 대한 실천 의지는 안 보이고요. 예. 그냥 좋은 말씀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작 권한이 있을 때는 책임을 회피하셨고, 또 이런 대통령 되시겠다고 하는데 개혁 실천 의지가 안 보이기 때문에 정말 지금은 어떤 대전환기에 이렇게 판을 확 바꾸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네네. 네, 그런 점은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답답합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리고 지금 그 원팀 협약까지 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TV 토론 과정에서의 문제라든가 또 지지자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봉합될 수 있다고 보세요? 총리까지 지내신 분들께서 호남에 가서 지역주의 발언하시고 하는 것은 투정 부리기 비슷합니다. 호남인들의 그 역사성을 평가를 제대로 못 하시는 거죠. 호남은 늘 민주주의 위기에서 분연히 민주주의를 일으킨 그런 세력이고요. 예. 나라를 지킨 그런 분들인데 마치 호남인은 호남 사람을 찍어야 된다라는 건 투정 부리기 더 이상도 아니다. 호남의 역사 수준을 굉장히 낮추는 발언이다 이렇게 봅니다. 과거의 집권 세력이 이제 호남을 소외하고 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차별하면서 인재도 제대로 등용하지 않고 지역을 소외시켰죠. 또 드디어는 의식적으로 문화적으로 차별
해왔잖아요. 그래서 그걸 극복해낸 자랑스러운 민주당인데 뭐 국정을 최고로 책임지는 국무총리까지 가셔서 당내에서 이 지역주의 얘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당내 선거에서 영고주의를 강조하는 그런 투정부리기 더 이상도 아니다. 그만두어야 된다 이렇게 촉구합니다. 네, 그 말씀은 이낙연 후보 쪽에 좀 더 책임이 있다라고 들리네요. 그렇죠. 뭐 이재명 후보는 자기 의도가 그게 아니다라고 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지지율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지지율? 네. 누구의 지지율? 추 후보님의 지지율을 말씀드려요. 예. 아무래도 좀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해서 뭔가 좀 반등의 기회를 찾아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서 좀 여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좀 어수선한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도 제 예측대로 움직이고 있죠. 네, 또 정리가 돼가고 있죠. 꽁 잡는 매라고 했는데 꽁이 이제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 문제고요. 네. 그런 것이 정리되면서 역시 추미애가 옳았다. 네. 그때 추미애가 검찰 개혁을 그렇게 제대로 지휘하지 않았더라면 정말 정치 검찰이 온 나라를 민주주의를 쑥대밭을 만들었겠구나. 네. 네, 그런 그 생각들이 미치시고 그럴 때 저의 지지율도 또 자연스럽게 반영이 되는 시기가 오겠죠. 네.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공약적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네. 1호 공약으로 지대 개혁으로 사람이 땅보다 높은 세상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지대개혁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특권 이익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하겠다. 그 과세도 어떤 합리적 과세를 하겠다는 거예요. 공정한 과세를 하겠다. 과세의 정상화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우리의 그 불로소득이 거의 연간 한 400조 물론 부동산에서만 불로소득이 있는 건 아니고요. 각종 특권적 이익에 다 불로소득이 발생하죠. 부동산 시장에만 있는 불로소득만 하더라도 연간 한 400조 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추계하는 방식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이 불로소득을 제대로 거두어서 시민들한테 국민들께 배당을 하면 이제 국토는 전 국민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주권 배당이라고 명명할 수 있겠고요. 또 그걸 저는 더블 복지를 말씀드리는데 그런 복지 재원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겠고 또 일자리를 만들 수도 있겠고 또 공공임대주택 재원으로 쓸 수도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네.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나서 많은 국민들이 부동산은 좀 잘 잡지 않을까 기대가 됐었는데 지금 상황으로 돌아보면은 그 기대가 상당히 못 미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시장 안 좋거든요. 이건 왜 그랬다고 보세요? 우선 대통령께서도 대단히 안타까워하셨는데요. 네. 좀 저는 의지가 없었다기보다 운이 좀 나빴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 방향을 정책을 추진하면서 방향을 잘 잡으셨지만 우선 그 돈이 너무 많이 풀렸어요. 각 나라가 양적 완화 정책도 하고 또 풀린 돈이 마땅한 투자처가 없었고요. 또 하필이면 또 코로나 재난이 전 세계적으로 단기화되면서 하나의 전 세계적인 현상이죠. 돈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도 못하고 부동산 시장에만 돈이 들어와 버린 거죠. 그래서 부동산을 잡기가 어떤 정책을 꺼내놔도 뒤쫓아가는 정책일 수밖에 없고 백약이 무효였다. 이렇게 대단히 운이 나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저는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너무 그 주택 아파트 가격 이런 게 높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주로 LH나 GH나 SH 이 공기업이 공용 수용 방식으로 하면서 민간 분양을 하는 방식인데 이 택지를 조성은과 연동제로 그게 노무현 정부 때 했던 거예요. 네. 지금 박근혜 정부가 그 노무현 정부의 택지 조성원가 연동제를 폐지하고 이 감정가 연동제를 시행함으로써 아무리 신규 분양을 하더라도 공급 가액도 높고 또 주변 부동산 가격도 또 엄청 올리거든요. 네. 그래서
택지 조성원가 연동제로 가야 된다. 그런 거 할 수 있는 건 빨리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공약으로는 이제 신세대 평화를 언급하셨습니다. 네. 한반도 청년 정상회담, 청년 평화 기금, 뭐 교환학생과 같은 여러 가지 남북 간의 신세대 간의 소통 같은 것들도 많이 강조하셨는데 이 부분도 좀 말씀 듣겠습니다. 네. 사실은 우리는 그 구냉전 시대를 살았죠. 그리고 분단 체제를 해소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음 세대는 평화 세대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신냉전을 입구해서 미중 이 신냉전은 바로 미래의 신기술을 놓고 한판 벌이는 기술 선점, 기술 표전을 누가 차지할 것이냐 하는 그런 전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구냉전에서는 하나의 한미 동맹 아래에서 지금도 뭐 그 미중 관계가 갈등할수록 우리한테는 굉장히 힘든 난제에 부딪히는데 미래 세대 평화 세대에는 우리가 좀 판을 좀 주도를 해보자. 그것은 바로 이 구냉전에 갇혀 있는 이 남북 관계를 지금 세대가 풀어주는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다음 세대는 평화 세대로서 서로 교류하고 또 평화 기금을 통해서 다음 세대의 일자리, 뭐 AI라든가 그런 연구 개발이라든가 또는 그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그 그린 뉴딜을 통한 일자리나 뭐 이런 것들 또 이런 기술 교환 이런 것들을 서로 해가면서 평화 세대로서 미래를 개척하자라는 그런 요지입니다. 네. 최근에 남북 통신 연락선 복원이 됐고 남북 다시 소통 좀 시작하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어젯밤 나온 뭐 김여정 부부장 담화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렇게 녹록치는 좀 않아 보이고 지금 남북한 상황은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세요? 우선 어제 이제 김여정의 그 발언으로 보면 이제 이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은 바이든 정부에서는 틀에서 북미 관계 정상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싱가포르 선언의 이 원칙 이런 건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 시에 지지를 보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평화 프로세스 복원을 전제하고 임기 마지막이지만 이 여러 노력을 전개를 하고 계시고 그것의 결과가 이제 남북 통신 연락선 복원인 거죠. 저는 그런 군사 훈련 문제도 이 통신선이 복원이 돼서 얼마든지 대화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특히 코로나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평화를 지키기 위한 연습은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게 전쟁 연습이 아니에요. 평화를 지키기 위한 훈련, 필요한 훈련인 것이지. 그러나 이제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그 시기나 수준이나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고요. 그것이 남북 통신 연락선 복원을 통해서 충분히 대화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 간의 접점이 얼마든지 찾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회 상황도 좀 여쭤볼까 하는데요. 내년 그러니까 대선 이후입니다. 6월부터 시작되는 국회 하반기 법사위원장 국민의힘 갖기로 합의가 됐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법사위원장을 마치 각 당의 그 줄다리기 전리품점으로 취급을 하게 된 근본 원인이 법사위가 가지고 있는 체계자구 심사권이거든요. 각 위원회에서 올라온 법안을 그것으로 틀어막고서 통과를 시켜주지 않은 갑질을 하는 상임위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 법사위 기능 자체를 조정을 하는 것이 먼저 정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각종 개혁 입법을 다 자투시킬 야당은 그렇게 벼르고 있고 여당은 이 국민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개혁할 것은 또 해야지만 나라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데 국회가 직무유기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의원총회 당 지도부가 이제 바뀌었다고 했거든요. 혹시 번복할 가능성도 좀 있을까요? 그러면? 당연히 번복을 해야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법사위 개혁이 먼저죠. 국회법을 통해서 법사위 개혁을 하자. 그래야 그걸 왜 야당을 설득 못합니까? 국민 다 아는데요.
알겠습니다. 야권 상황도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네. 지난 TV 토론에서 추 후보께서는 상대당 최종 후보로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을 꼽으셨어요. 이거는 홍 의원은 왜 꼽으셨습니까? 네, 그냥 각자 다양하게 의견이 있을 수 있고요. 예. 네, 그냥 저는 약간 이 사법연수원 동기회를 발휘해서 잘 됐으면 좋겠다는 덕담이었습니다. 어떤 전략이 개입된 그런 건 아니었고요. 동기시군요. 그럼 홍준표 의원과.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국민의힘에 금요일에 입당을 했거든요. 네.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이미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거든요. 네. 결국은 그렇게 정치하고 싶어서 이 제왕적 총장으로서 검찰 권력을 가지고 정치를 한 것이다. 네. 그래서 수사 지휘도 했었고 또 사상 초유의 불가피한 징계 청구도 불가피했던 것이고요. 또 그 징계 청구서에 있는 대로 행동을 함으로써 스스로 그 징계가 불가피했다는 걸 방증을 하고 있는 특이한 사람인 거죠. 네. 결국 견제받지 않고 감시가 없었던 절대 권력 검찰권을 농단한 그 스스로의 그 절제를 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 전두환의 뿌리 정당에 대표도 없는데 쳐들어가듯이 들어간 거죠. 네. 그야말로 언론에서는 전격 입당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네. 왜 이 시기에 전격적으로 입당했다고 보세요? 그러면? 아마 민심이 심상치 않다. 비방 벽화도 등장하고 또 언론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던데요. 네. 어떤 그 조중동을 위시한 본인이 여태까지 접촉했고 친검 언론에서는 본인의 비위를 될수록 감춰주고 하는데 또 프레임을 돌려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네. 그러나 민심은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방탄 조끼가 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도피성 입당이다라고들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윤석열 후보가 완주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일찌감치 완주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완주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네,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현 정부에서 임명된 윤석열 전 총장도 그렇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지금 국민의힘에 가서 대선 출마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 전 원장의 행보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윤석열 후보가 사실은 그 보수 언론의 정권 흔들기에서 다음 정권은 보수 언론이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이제 그런 궁합이 맞아서 간택된 후보인데 문제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같은 권력기관 출신의 최재형 감사원장을 불러들여서 키우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어디 쉽겠습니까? 국민들이 눈 뜨고 보고 있고 1,700만 명이 국정농단 보면서 촛불을 들고 생업을 포기한 채로 광장에 나갔던 위대한 국민 아닙니까? 네. 민주주의를 지키는 힘이 대단한 위대한 국민인데 그 국민 알기를 대단히 우습게 아는 분들인 거죠. 알겠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청취자 아니면 국민 여러분께 추미애가 왜 대통령이 돼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 5년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미래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그 지도자가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개혁을 먼저 완수를 하고 그 위에 평화의 발판을 깔고 그다음에 모든 생명과 생태를 보호하면서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그런 대한민국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높은 세상, 사람을 높이는 나라 저 추미애가 정의, 공정, 법치, 전공법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꼭 추미애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고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예비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교통 상황 살펴보고 돌아오죠. 교통정보센터의 임초희 리포터입니다.